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입니다. 오늘 저는 혐오 발언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의 시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혐오 발언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로서는 혐오 발언이라고 하면은 온라인상에서의 악플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악플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의 사례 혹은 스포츠 스타의 사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아니면 성별, 그 다음에 국적, 인종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소수 집단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그다음에 혐오와 증오를 동반한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온라인상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에서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예 연예란에 댓글을 삭제해버린다거나 그다음에 그 AI 기술을 동원해서 댓글에서 이 혐오 표현들을 걸러낸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온라인 혐오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 이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대규모로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띄웠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트위터는 이 폭력을 선동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경고 레이블을 붙였고 페이스북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사람들이 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라고 하니까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에 우리는 광고를 쓰지 않겠다 해서 페이스북 주가가 하루에 8%나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급기야는 페이스북도 본인들의 정책을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폭력을 선동하거나 어떤 혐오나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라인 소통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발언, 증오 발언이 요즘에서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혹은 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술적으로 그 컴퓨터에 의해서 매개가 되다 보니까 면대면 커뮤니케이션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 과격한 표현, 인신공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욕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 증오 발언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애초에부터 플레이밍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 플레이밍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온라인상에서의 그 익명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됐었고요. 즉,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고 싶은 대로 반사회적이고 반규범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존재,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인격화한다라는 점, dehumanization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되어 왔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 보니 이 개인적인 속성들이 다 가려진 상태에서 어떤 집단의 그 아이덴티티만 드러나는 경우에 이 집단을 근거로 해서 이 내 집단과 외 집단, 즉 인그룹과 아웃그룹을 가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집단에 대한 편애 또 반대로 말하자면 아웃그룹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극단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무례한 발언들, 이런 증오 혹은 혐오 표현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이 혐오 발언의 결과를 논의하면서 주로 그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나 혹은 소수 집단들에 대해서만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물론 그 혐오의 대상이 된 개인이라든가 집단이 가장 큰 피해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그런 혐오 발언에 동참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를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저 간단하게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게 본인이 일종의 퍼블릭하게 커미트먼트를 하게 됨으로써 해당 발언에 대해서 좀 더 신념을 갖게 되고 그
그 행위의 결과로 다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self effect라고 말하는 건데 그다지 논의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강의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관찰자로서 사실 이 온라인의 개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그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분들한테 이 혐오 발언, 증오 발언이 노출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효과를 받게 되는가, 경험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관점에서 몇 가지 연구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감정의 전염이라고도 합니다.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해서요. 이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게 바로 이 페이스북 Emotional Contagion Study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감정이 전염된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이 전통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도 연구가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을 할 때 옆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재밌는 장면에서 웃는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은 프로그램을 봤는데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실제로 시청하면서 더 소리내서 많이 웃는다거나 하는 이런 감정 전이 효과는 이전에도 잘 발견된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페이스북 상에서 이 대규모로 거의 70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감정 전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사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연구에 참여한 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페이스북 연구자들이 그 이용자들이 받는 뉴스피드를 살짝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들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하고 그 친구들이 올린 메시지 중에서 좀 더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 자주 노출되게 한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런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노출하는 포스트에 많이 노출이 됐을 때 본인들은 과연 어떤 글들을 작성을 하는가 이것을 살펴본 건데요. 놀랍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대규모의 실험을 통해서 이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직접적인 면대면 접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감정 전이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이 비언어적인 단서들, non-verbal 그런 단서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친구들의 그냥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글에 나타난 그 감정하고 일치하는 그런 글들을 더 많이 작성하더라는 말이죠. 즉 친구들이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기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 본인들도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글들을 더 작성하게 되고 또 친구들이 슬프고 화나고 기분 나쁜 포스트들을 작성하게 되면 본인들도 그런 같은 톤의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포스트들을 작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혐오 발언, 증오 발언들을 온라인상에서 봤을 때 도대체 거기에 드러나는 감정들은 어떤 것인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증오, 분노라든가 그 다음에 경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그 혐오의 대상이 된 집단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분들이라면 모멸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 증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사고라든가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뇌에서 해당되는 그런 인지 요소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유발하지는 않더라도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제너럴 어그레션 모델, 일반 공격 모형에 따르면은 그러한 활성화됐던 부정적인 정서, 사고의 요인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사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공격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미디어에서의 그 폭력물의 영향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모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빈번하게 아주 일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혐오 발언, 증오 발언들을 접하게 될 때 사실은 좀 더 만성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이 둔감화라는 부분입니다. desensitization이라고 해서요. 요새 저희가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왜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인지하고 거기에 예민하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사실 이 둔감화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정한 자극물에 빈번히 자주 노출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둔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어지간한 자극에는 더 이상 눈도 깜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성 혐오 발언, 저희가 온라인에서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발언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런 강의에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인용을 하자면은 뭐 김치녀라든가 아니면은 성형 괴물이라는 뜻에서 성괴라거나 아니면은 뭐 3일에 한 번씩은 때려야 한다라는 뜻에서 3일한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다양한 여성 혐오 발언들 사실 굉장히 쉽게 온라인에서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러한 여성 혐오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발언들을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 이 제시된 발언들이 과연 얼마나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그 각각의 발언의 수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사례를 보면서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똑같은 발언이지만 얼마나 부정적인 여성관이 드러나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게 무슨 부정적인 여성관을 보여준다는 거지?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물론 여성분들은 본인이 그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남성분들이 훨씬 더 이런 류의 여성 혐오를 담은 발언들에 접하게 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실 문제를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둔감화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온라인에서 접하게 되는 다른 일반인들의 발언들, 뭐 뉴스의 댓글이 될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다양한 포스팅, 뭐 댓글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저희 머릿속에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려진 책인데 이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Public Opinion, 여론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The World Outside, 그러니까 우리 머리 밖에 있는 세계, 객관적인 실제로서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Pictures in Our Head,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현실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을 사실 연결시켜주는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게 바로 언론이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언론은 사실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온라인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다수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 역시도 이전에 언론이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 인식 혹은 현실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 아시죠? 드루킹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 매크로라고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 아주 많은 수의 이 댓글들을 올렸고 이를 통해서 이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판단을 이 법원에서 내리고 그에 따른 이제 형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한 것은 온라인상에서 이 뉴스 사이트 같은 곳에서의 이 댓글을 조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댓글들을 조작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꿔놓았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러한가?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은 그 댓글에 나타난 대로 여론을 인식하는가? 제가 경험적인 증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실험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사가 있고요. 기사에서는 어떤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기사를 냈고 그 한 조건에서는 그 기사만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다른 조건에서는 그 기사에다가
사람들이 코멘트,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은 다 기사에 반대되는 내용의 댓글이었고요. 또 다른 한 조건에서는 이 기사에다가 그 비추천이 추천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은 이제 그런 단서를 같이 붙여준 거였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사람들이 과연 여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기사만 본 저희가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일종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사만 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론에 비해서 이 기사에 반대하는 그런 댓글이 달린 그 기사를 본 분들은 여론이 기사와는 반대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비추천이 많은 그 조건에서는 사실은 그 비추천이 있건 없건 기사만 본 조건하고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즉 여론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비추천이 많다라는 것은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댓글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사회 여론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의한,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서 본 것은 사람들이 사고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른 개인차가 좀 있지 않을까. 이 독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고작 7, 8명의 익명적인 사람들이 단 댓글, 사실은 우리가 댓글이 얼마나 쉽게 조작이 가능한지도 아는 상황에서 그걸로 인해서 여론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사람들의 그 인지적인 욕구, 즉 얼마나 체계적이고 비판적이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가, 이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 댓글의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댓글의 영향은 얼마나 인지욕구가 높은가, 즉 얼마나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좀 재밌는데요. 그런데 이게 여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효과를 가졌던 반면에 그럼 본인의 의견도 사람들이 다르게 갖게 되는가, 댓글을 보고 나면 여론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 여론에 따라가야지 하고 본인의 의견도 바꾸는가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사실 그 사고 성향, 인지 욕구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댓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댓글에서 나타난 그 의견의 방향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을 수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왜 이 여론 지각이 중요한가, 여론이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것, 여론이 이렇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말하는 고전적인 이론 중에 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고립에 대한 공포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남들하고 너무 다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남들한테서 따돌림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이런 성향을, 이런 욕구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주변을 관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있나,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자기 의견이 혹은 자기 취향이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취향을, 그 의견을 적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이너리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 의견은 이 공론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의견이 돼버리고, 즉 실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기 의견이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됨에 따라서 그 의견들은 들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짜로 그 표현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의견은 실제 소수 의견이 돼버리고 공론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의견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실 이게 이 침묵의 나선 이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여론을 파악하는 것,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 사회에서 다수 의견이 뭐지? 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포스팅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든가 증오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반대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소수 집단에 대해서 차별받는 집단에 대해서 연대를 표현해주고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은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기가 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차별당하는 분들이 혹은 혐오, 공격의 대상이 된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요새 Me Too, With You 이런 부분들 많이 보셨죠? 이런 무브먼트들이 바로 이런 그 피해자들, 그 다음에 혐오의 대상이 된 소수 집단들에 대한 연대를 표현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범죄 기사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사례로 보여드릴 것이 이런 지지와 연대 혹은 공감 혹은 다른 의미에서는 혐오 발언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냥 흔히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범죄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입양한 아들을 살해한 이 아버지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사실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 기사 밑에 보면은 이런 댓글들을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하고 상관없이 자, 너네들 그쪽 동네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즉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지역 감정을 유도하는, 마치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흉악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런 범죄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폄하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전라도 혹은 경상도 이 양쪽으로 사실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범죄 기사 아래에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들을 달아놓은 조건을 만들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그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반박하는 댓글이 포함된 그런 실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에서는 이 지역 감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댓글들만 있는 조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런 기사와 댓글을 읽고 난 다음에 다른 또 신문 기사를 하나 더 읽고 나서 자, 우리나라 대도시의 범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전혀 기사와는 관련 없는 듯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해당 지역의 대도시의 범죄율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은 이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통제 집단이라고 해서 지역 감정하고는 전혀 무관한 댓글만 보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까맣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가리키는 바가 바로 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하고 다른 댓글 섞어서 보신 그 집단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룹이 바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과 이를 반박하는 댓글까지 같이 본 이제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이 독자들의 개인차가 반영이 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댓글을 봤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 중에 본인이 나고 자란 동네, 이게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 연구 결과를 해석을 해드리면 나고 자란 곳, 그 지역적인 정체성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본 경우에 해당 지역에 속하는 그 대도시의 범죄율이 정말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 플러스 여기에 반박하는 댓글을 읽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 경향이 누그러지는, 그래서 전혀 지역 감정 관련된 댓글을 보지 않은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지역 감정, 지역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보고 여기에 반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두 발언을 모두 보는 다른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그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혐오 발언, 증오 발언을 교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런 시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함의를 저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혐오 발언이 왜 나쁜가, 이 증오 발언이 왜 나쁜가라는 관점에서 사실 다른 시민들에 대한 신뢰의 감소 혹은 신뢰의 붕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회 자본이라는 게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사회 자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야말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이기도 하면서 또 공동체가 유지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신데 이 다니면서 저희가 마스크를 불편하고 덥고 힘들지만 꼭 쓰고 다니는 것은 이렇게 모두 각자가 사회 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고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중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신뢰라는 것이 사실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주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점에서 사회 자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라인상에서 이 증오 발언, 혐오 발언 무차별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감소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정치권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동물국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치인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상대방에 대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하고 하는 부분들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정말 널리 확산이 돼서 사실 이런 발언들 많이 보실 거예요. 뭐 토착 왜구라든가 아니면은 편집이 되지 않을지 자신이 없는데 대깨문이라거나 이런 식의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보수, 진보 나뉘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사회를 같이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동반자라거나 타협에 혹은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상대방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걸 저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TV에서 사실 이 정치인들이 토론을 하면서 막말을 주고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해당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정부라거나 아니면 국회 혹은 이 정치 시스템 자체에 얼마나 이 신뢰를 잃게 되는가 하는 연구들 고전적인 연구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이 정치인들의 토론 프로그램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 조건에서는 정치인들이 토론을 하면서 막 상대방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uncivil하다 혹은 incivility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조건에서는 그런 막말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한 버전을 보여줬던 거죠. 그랬을 때 그 결과 보시다시피 지금 이 그런 civil한 조건하고 uncivil한 조건 막말이 제거된 조건과 막말이 들어가 있는 조건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이 의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차이가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갈등 회피 성향이라고 해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제가 그림에서 여기 보여드리고 있듯이 이 지금 문제를 혹은 갈등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 confrontation 하는 거를 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욕구가 높은 분들에 있어서 사실 그런 정치인들의 막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사실 그 갈등 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한테서는 막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혹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 이런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 생리적인 반응 자체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생리적으로 좀 더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ysically 저희가 이 흥분 상태를 arous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막말이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 간의 토론 프로그램을 본 분들은 이 arousal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한테 이 토론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보를 많이 제공한 것 같으냐, 그 다음에 이 토론 프로그램이 얼마나 흥미로웠는가, 재밌었는가를 물어봤는데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막말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나 들어가 있지 않은 버전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었느냐, 즉 엔터테인먼트 밸류가 얼마나 있었냐를 물어봤을 때는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그 막말이 들어가 있는 버전은 사람들이 더 재밌다, 더 흥미로웠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사실 싸움 구경만큼 또 재밌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방송사, 신문사 또는 이런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이런 막말이라든가 혐오 표현, 증오 표현들을 규제를 안 하는 측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인데 뭐가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온라인 미디어들의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이 온라인 미디어 블로그 사이트에 이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을 좀 조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조건에서는 그 댓글에서 성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인종차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한 그 인신공격성 막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댓글들을 보여줬고 다른 조건에서는 댓글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뉴스 미디어의 기사만 보여줬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그런 막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점잖은 그런 정상적인 댓글들만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결과는 사실 막말이 들어가 있는 성차별, 인종차별 댓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다른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댓글이 없는 조건에 비해서 막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댓글을 본 조건, 다른 시민들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럼 괜찮은 거네, 문제 없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조건, 점잖은 댓글들이 달린 조건에서 보면은 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댓글을 보지 않은 조건에 비해서 다른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온라인상에서 막말, 증오 표현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말을 봐도 이제 그러려니, 막말을 보지 않아도 아무 댓글이 없어도 그러려니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의외로 사람들이 점잖은 댓글들을 주고받았다 하면 우리 사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구나라고 이 신뢰 수준이 올라간다는 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최근 연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증오 표현, 혐오 표현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들을 가져오는가, 특히 이걸 직접 이 증오 표현의 대상이 되지 않은 그냥 소위 말하는 눈팅만 하는 그냥 소극적인 관찰자들, 이분들한테도 어떤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는 행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디어 플랫폼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댓글란을 아예 폐지해버린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댓글, 바람직하지 않은 댓글은 걸러내고 삭제한다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실명제, 이걸 해서 댓글을 달 때 본인 민증을 보여주고 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좀 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걸러서 어떤 자정력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없지는 않고요.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이 쓴 댓글을 쭉 공개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 개인 정보를 더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더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 인지된 익명성을 낮춰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은 사실은 혐오라기보다는 혐오 발언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문제는 이런 혐오 표현이 있다, 혐오 표현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보다 그 표현들에 드러나 있는 혐오 자체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널리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의 문제와 혐오 표현의 문제, 이 부분 중에서 사실 좀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을 통해서 불쑥불쑥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혐오 존재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지, 그것들이 표현될 공간을 없앤다, 그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장을 아예 만들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사실은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이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콜테즈라는 여성 의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다른 곳도 아니고 그 의회에서, 의사당에서 그 정적인 공화당 남성 의원한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혐오 발언을 듣는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기자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공화당 의원이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내가 딸도 있고 부인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했겠냐라고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니까 이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콜테즈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반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본인은 하나도 놀랍거나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그동안 수도 없이 본인의 그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혐오 발언은 그다지 놀랍지는 않다. And I want to be clear that Representative Yoho's comments were not deeply hurtful or piercing to me, because I have worked a working class job, and this kind of language is not new. And that is the problem. 그다음에 오히려 이 하원 의원한테, 그 공화당 의원한테 감사하다. 왜? 이러한 혐오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가. 그다음에 하원 의원인 자신한테도 다른 곳도 아닌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행해질 정도라면 다른 여성들은 어떻겠는가 하는 이 부분을 만천하에 드러내줬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감사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I want to thank him for showing the world that you can be a powerful man and accost women. It happens every day in this country. It happened here on the steps of our nation's capital. 그런 의미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를 가리려는 시도보다는 그런 혐오 표현이 나오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더 본질적으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혐오의 감정이라든가 이 증오라든가 이 차별이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보 문해력을 높임으로써 사실은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또 보다 중요하게는 어떤 특정한 정보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자체를 판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정보 처리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지적인 편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본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 이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혹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이 혐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혹은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이 혐오 발언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즉 혐오 발언의 그 피해자가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특정 개인, 연예인이라든가 공인이라든가 혹은 어떤 소수 집단,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난민이라든가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혐오를 소비하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행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